자, 계속해서 소유권 관련한 주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가장 완벽한 형태의 물권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자, 토지 소유권의 범주 등에 관한 주제, 이게 부합이라는 주제와 같이 연계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일단 먼저 정당한 권원 없이 재배된 농작물 중에서 수확기에 이르지 않은 것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식재되는 수목의 집단도 토지 소유자 것이 되게 된다. 자, 그런데 이제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고 독립된 정착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재배된 농작물 또는 이제 토지 소유권에 어떤 토지 소유자든 임차인이든 이 사람이 지금 농작물을 재배한 상태에서 플랜카드를 붙여서 명인 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가 그 농작물의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플랜카드에 이름 붙여 있는 사람이 그 소유권을 갖게 된다. 자, 그리고 좀 특이했던 거 한번 답이 됐었죠. 정당한 권원 없이 재배된 농작물 중에서 수확기에 이른 거, 그 다음에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식재된 수목의 집단,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이때 권리의 공시수단 중에서 등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게 되는데 명인 방법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겠고, 또 등기된 임목이라고 하는 것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과 비교해서 보게 되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라는 것은 소유권의 유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데 등기된 임목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저당권의 객체도 될 수가 있다. 거의 뭐 큰 이슈는 안 되고, 이 주제는 부동산 학개론에서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공부했었죠. 자, 바로 부동산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기술적 개념의,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바로 연공 위안에서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법, 제도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토지와 그 정착물로 보게 되는데, 이때 자,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과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이 있게 된다. 토지 소유권에 종속된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 국어, 돌담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겠고요. 이렇게 부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독립된 정착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거 있었죠.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 가서 보다 보면 중개 대상물이라고 하는 거,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중개 대상이 됐었고, 준부동산으로서 등기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이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물론 구체적으로 중개 대상물 여부를 판단하려면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사적 거래 대상이 됐을 때만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하게 될 주제가 이런 게 있죠. 상린관계라고 해서, 이 상린관계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하죠. 토지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라는 전제하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물권이다 보니까 배타적 권리, 그런데 이웃 토지 간에 일정하게 양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상린관계라는 개념이 될 테고, 이런 상린관계에 관한 것은 나중에 용익물권인 지상권 그리고 전세권 등에 있어서도 어떻다, 이런 조항은 준용되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의 토지통행권, 다른 거 다 빼버리고요. 주의 토지통행권의 발생 등 관련해서 기존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라고 했을 때 이웃 토지를 나다닐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주의 토지통행권 인정될 수 있다. 해서 논리구조 이것부터 가볼까요? 자, 지역권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토지를 요역지, 도움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남의 땅을 나다니고 싶으면 지역권 설정 계약청이라고 지역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지역권을 취득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이때 승역지 소유자가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 돈이고 뭐고 싫고 내 땅 밟지 마라 라고 했을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개념이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주의 토지 통행권 더 편리한 경우 인정되지 않았었고요. 출제 이슈, 주의 토지 통행권의 범주, 마지막 나왔던 쟁점이 있죠. 그래서 자, 공로에 출입할 수 있을 정도이게 되면 어떻다? 이때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이 그 범주 인정되게 된다. 즉 장래 토지용 상황을 고려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 이슈가 되게 될 게
지료, 제일 유력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토지 통행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유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맹지 소유자, 여기서는 맹지 소유자가 지금 지역권 설정 합의를 해주지 않으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주의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어떻다 이 땅을 나다닐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렇게 법원의 판사가 나다닐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유상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슈가 이렇게 토지 분할로 인해서 맹지가 됐을 때 이때는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가지게 된다. 해서 한 필지의 토지였는데 이게 지금 어떤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한 필지의 토지였었는데 지금 토지 분할 때문에 맹지가 됐을 때 이 맹지 소유자가 이 옆의 토지를 공로에 접할 수 있게 나다닐 수 있는 권리, 이게 주의 토지 통행권이고 무상의 문제로 해석한다. 그런데 이 맹지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양도를 매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을도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가지게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다만 이 사람은 어떻다? 유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챕터에서는 그동안 나왔던 한 10년 정도의 출제 이슈를 보게 되면은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거, 유상이라는 게 출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는 아마 양수인이란 표현을 판례에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양수인은 유상이다라고 하는 거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나왔던 답이 출입할 수 있을 정도이면은 주의 토지 통행권은 충분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살펴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가 바로 상린관계 중에서 담장 설치 청구권이라고 해서 키워드 설반 측비라고 하는 거,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을 하게 되고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을 하게 된다 해서 이게 하나의 이슈. 설치 비용, 담장의 설치 비용이라는 것은 절반씩 부담을 하게 되고 측량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을 하게 된다 해서 설반 측비. 그리고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의 담장 설치 청구권에 대응해서 두 개의 토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일방 토지 소유자가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담장 설치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명제를 쓰고 있는데, 이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소위 형성권에 관한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상대방은 어떻다? 담장 설치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 담장 설치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같이 묶어서 설반 측비,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게 될 테고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전통적으로 나왔던 주제, 이격건축, 상린관계 중에 마지막 출제가 됐던 게 이격건축인데요. 이격거리 0.5m, 반 미터 이상 격리해서 건물을 지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이웃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0.5m를 격리하지 않고 건물을 지켜 올리게 되면은 공사 중지 청구, 철거 청구 등을 할 수 있음이 원칙은 안 나와 예외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돼서 건물이 완성이 되거나 공사기간 1년 경과되게 되면 이때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과정은 신경 쓰지 마시고 전체를 묶어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건물이 다 완성이 돼버리거나 1년 이상의 공기가 지났다라고 했을 때 이때 와서 건물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가지 뿌리의 제거 거의 안 나오죠. 오래전 문제인데요. 가지 제거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제거 청구한 다음에 들어주지 않게 되면 제거할 수 있고요. 뿌리는 임의로 다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주의 토지 통행권, 담장 설치 청구권, 그다음에 이격 건축, 가지 뿌리의 제거, 요 정도까지가 우리 시험 문제에서 주로 다뤄지는 상린 관계에 관한 개념이 되게 됩니다. 해서 요 정도 살펴드렸고요. 바로 문제 가지고 몇 개 체크를 해볼까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해서 지금 29회 때인가 나왔던 좀 특이했던 문제, 선관 의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관 의무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서 가져온 취지가, 답은 일단 소유권자는 선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가 되게 될 텐데 논리 체계를 잡아내셔야 돼요. 선관
선관 의무라고 하는 것은 내 게 아닌데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때가 되면 얻어다 돌려줘야 될 텐데 잘 돌려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이게 2차 과목 공인중개사법에서 30회 때인가 한번 구성이 됐었죠. 자, 바로 중개계약을 체결했던 기업공인중개사 선관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쟁점이 한번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임대인, 임차인 했을 때 임차인은 나중에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잘 반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자,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게 되면 소유자에게, 전세권 설정자에게 목적물을 반환해야 될 것이다. 유치권자,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소유물, 채무자의 소유물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유치권이라 부르게 되는데, 유치권자는 나중에 채무를 변제받게 되면 목적물을 반환해야 된다. 그것도 잘이라고 하는 거. 이게 선관 의무. 점유 매개 관계에 있어서 직접 점유자, 이 얘기는 같은 얘기죠.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을이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직접 점유자가 되게 될 것이고, 자, 갑은 간접 점유자가 되게 된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을이라는 사람은 이 목적물을 깔끔하게 잘 얻었다. 갑에게 반환해야 된다. 라고 해서, 자, 결과적으로 1번하고 5번이 같은 맥락이 되겠고요.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선관 의무라는 개념을 묻게 되는 것이고, 소유자의 경우에는 누구한테 이 목적물을 반환하거나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선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제예요. 자, 보게 되면 이런 식이에요. 자, 주의토지통행권 옳은 것은 그냥 가면 안 돼 해서 주의토지통행권에서 지금까지의 최근 한 10년간의 답이 됐던 주제라고 하는 거, 지금 당장 출입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출입할 수 있을 정도이면 얻어다 족하다라고 하는 거. 자, 남의 땅을 나다닐 때 폭넓게 막 돈 얼마를 주고 말고를 떠나서 마음대로 폭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출입할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 양수인에 있어서는 얻어다 유상이라고 하는 거. 요게 출제 이슈였습니다. 1번 주의토지통행권자,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됐을 때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죠. 맹지 소유자가 법원의 확인 판결을 받아서 자, 이렇게 공로에 접할 수 있게 된 상태이다. 근데 토지 소유자가 담장을 설치해서 못하는 게 막아버린다. 그러면 담장 설치 담장에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2번 토지 분할로 무상의 주의 토지통행권을 가진 분할된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수인에게는 무상의 주의 토지통행권 인정되지 아니한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3번 소유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라고 했을 때 그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 해서 자, 틀리게 구성이 됐었고요. 자, 더 편리한 경우, 이미 공로에 접해 있는데 이쪽이 큰 도로라서 더 편리하다고 했을 때 이때는 주의 토지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 4번 기존의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당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때 주의 토지통행권 인정되게 된다. 5번 주의 토지통행권 일단 발생했을 때요, 나중에 그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주의 토지통행권은 더 독자적인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하고요. 설령 또 등기 신청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다 각하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할까.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2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의 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주의 토지통행권 끄트머리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런 것들 중요치 않아. 지금 외울 거 답을 외워야 돼. 유상 무상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출입할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다. 이걸 찾아보셔야 돼. 읽어보면 안 돼. 읽어보면 모르는 게 겁나 많아. 2번 주의 토지통행권에 보면은 장차 건립될 아파트 건축을 위한 이용사항까지 미리 대비해서 정할 수 있다 해서 요걸 틀리게 구성을 했었고요. 지금 당장 출입할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한 것이다 라고 할 것. 3번 주의 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당연히 오른표예요. 다만 소유자가 그 주의 토지 소유자가 이 통행을 방해하면 그
담장 설치 등 담장 제거 등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것이고요. 통행지 소유자가 제2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했을 때 이 통행권자 바로 그 소유자에게 철거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제2토지 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가 없다 해서 자 등기 필요 없는 등기할 수 없는 권리 관습상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거 등기할 수 없는 권리고요. 제2토지통행권 등기할 수 없는 권리, 유치권 등기할 수 없는 권리, 즉 등기가 없어도 성립하는 권리 등이 되겠습니다. 한편 제2토지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등기 자체가 불가능한 권리다. 독자적인 물권이 아니다라고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서로 인접한 토지에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은 자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설반 측비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한다.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해서 자 1번 틀렸나요? 해서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이라고 하는 거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해서 요걸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2번 질문 갑거리 공유하는 토지가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해서 갑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됐을 때 갑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며 보상할 의무는 없다 해서 토지 분할로 맹지가 됐을 때는 무상의 제2토지 통행권을 가지게 된다. 이웃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쟁점 안 되고요. 4번 토지 소유자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구하지 않고는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데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남는 물 여수의 공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중요치 않습니다. 상린관계 중에서 우리 민법에 상당히 많은 조문이 바로 물에 관한 권리 이런 게 있게 되는데 물 얘기는 농경사에서는 필요한 개념이고 지금 와서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에 관한 얘기 잊어버리시고요. 지상권자 보니까 끄트머리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이웃 토지 사용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도 주거용이 아니었을 때 사용을 허락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텐데 뭐 그게 쟁점은 아니고 지상권자 전세권자에도 소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답은요. 자 1번 간단하게 뽑아냈던 주제 설반 측비 그 다음 문제요.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에서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원칙적으로 공유로 추정을 하게 된다 해서 자 우리가 담장의 설치 비용 절반씩 부담한다 라고 했으니까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뒤에서 공부했지만 공유와 관련해서 분할 청구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2번 토지 소유자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물에 관한 상린관계 중요치 않고요. 3번 토지 소유자 첨화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물에 관한 얘기고 다 버리실 질문. 건물을 축조함에 있어서 특별한 간섭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된다라고 할 것. 원칙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 공동 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없다라고 해서 이걸 틀리게 뽑아냈죠. 담장 설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응해서 상대방은 어떻다? 협력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설치 비용은 설반 측비에서 설치 비용은 절반씩 그 다음에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게 된다라고 해서 담장 설치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상대방은 협력할 의무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인에게 점유한 사람 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그 얘기는 상대방이 등기 명의는 어떻다? 소유권 이전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하나가 청구권이라는 표현. 자, 우리 민법에서 청구한다, 청구권이라는 표현을 경우에 따라서 형성권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형성권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형성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담장 설치 청구권 이런 것들도 제2토지통행권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법원의 확인 판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형성권에 해당이
된다. 그런 식으로 담장 설정권, 형성권이니까 상대방은 어떻다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 정도까지.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자,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인접지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을 때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주의토 통행권자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로 개설이나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해서 가볼까요? 자, 맹지가 있어. 이거 중요한 거 아닌데, 자, 맹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행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통로 개설 비용 등은 통행권자가 부담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3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행권의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했다. 이 사람이 이다 담장을 설치했으면 당연히 어떻다? 이 사람이 철거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고 그 비용 등도 어다? 인접지 소유자가 통행지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처음에 설치할 때는 누구 것이다? 통행자야,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담장을 설치해서 출입을 막았다면 그 철거 비용 등은 통행지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경계담이 설치된 경우 이 공유가 원칙적으로 공유로 본다고 그랬었고요. 다만 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5번 답이 됐나요?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축조를 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하고 건물이 완성이 됐을 때 철거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이때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정도 해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건물이 완성된 후 철거 청구 안 되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요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부합에 관한 쟁점을 하나 보셔야 됩니다. 부합에 관한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 텐데 이 부합 파트 관련해서 이미 소유권의 범주할 때 한번 논의가 됐던 개념이 되겠습니다. 부합에 관한 주제. 자, 그래서 이 부합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되는데 이런 식이죠. 우리가 전에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죠? 이렇게 팠어. 물을 좀 저장하기 위해서 파두었는데 거기에 잉어가 자란다. 그럼 잉어는 누구 것이다? 토지 소유자 것이 되게 된다. 해서 앞에서 공부했던 얘기들이죠. 자, 먼저 토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에 동산이 부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부합의 개념은 이런 식입니다. 두 개 물건이라고 하는 게 결합이 된 상태가 될 테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게 되면 제거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부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에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부합하는 경우가 존재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 주유소 밑에 기름 탱크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주유소 밑에 기름 탱크. 자, 특히 도시 외곽 지역에서는 땅값들이 상대적으로 쌀 거예요. 그런데 그 땅값하고는 무관하게 주유소 탱크는 기름 탱크는 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주유소 탱크를 한 지상 한 15m, 20m다 묻어뒀다라고 한다라면은 이때는 뭐라고요? 바로 그 동산의 소유권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주유소 안 하고요. 그걸 이제 일반 토지로 매각을 했다 했을 때 매수한 사람이 기름통도 같이 취득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작물 이미 공부했던 주제죠. 정당한 관원 없는 자가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로서 수확기에 이르기 전이다. 그러면 이때는 농작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수확기에 이르게 되면 정당한 관원이 없을지라도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고 경작한 자가 그 소유권을 갖게 되겠죠. 수목이라고 하는 거 정당한 관원 없는 자가 수목을 식재했을 때 그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게 된다. 그래서 그다지 아까 설명드렸던 주제. 자, 그다음에 건물 소유권이라고 해서 증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증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죠. 증축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성이 없다라고 하면 건물 소유자가 그 권리를 취득을 한다. 3층짜리 건물인데 임차인이 어떤 이유로 4층으로 증축을 했다. 그럼 떼낼 수 없잖아요. 그 4층만을 떼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4층 부분의 소유권은 건물 소유권에 귀속이 된다. 나중에 이제 문제 중에 하나 나올 것이 뭐가 나오냐면 시멘트라고 하는 것이 하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겁나 복잡한데 통째로 그냥 외워버리는데 시멘트라고 하는 것을 건물에 달라붙게 한다라고 하면 시멘트는 당연히 어떻다? 건물 소유권에 부합하게 된다. 지금 증축했던 사례로서 시멘트를 달라붙였다고요. 그럼 시멘트도 어떻다? 건물 소유권에
귀속되게 된다라고 할 것, 요렇게 그림을 잡아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합의 효과 관련해서 자, 부당이득 관한 얘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지금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사람은 일정한 요건에서 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니까 남의 토지에다가 농작물 정당한 권원 없이 재배합니다. 수확 기록이 있어집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부합을 이유로 해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작했던 사람은 농작물의 소유권 아직 수확 기록이 전이니까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자, 부당 이득이 있으니까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물론 토지 소유자는 이 권한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자에 대해서 뭘 또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토지를 무상으로 썼으니까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합이 발생했을 때 자,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다?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된다. 나중에 저당권 할 때 공부할 주제인데요. 저당권의 효력 세 가지가 있었죠. 부합물 종물에도 어떻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건물 저당권, 지상권에도 어떻다? 임차권에도 미치게 된다. 좀 어려웠던 것이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저당권이라는 것은 과실 수취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게 된다. 다시 가겠습니다. 저당권 효력은 무조건 한 문제짜리. 머릿속으로 가겠습니다.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부합물 종물에 미치게 된다. 뭔 소리야?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이 갑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고요. 자, 나중에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저당권이라는 개념. 자, 근데 이 토지 위에 그 사이에 일정한 농작물의 수목 등이 부합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 물건을 낙찰받은 경매 과정에서 낙찰받은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토지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부합된 물건도 어떻다? 함께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됩니다. 이 얘기를 저당권의 효력,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부속물의 매수 청구. 좀 어려운데요. 이건 전세권, 건물 전세권에서 나오게 되는 개념이야. 그래서 부속물이라고 하는 거, 자,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를 하거나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을 시켰다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속물이라고 부릅니다. 용어의 정의 가볼까요? 부합이라고 하는 개념과 부속물의 개념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자, 부합이라고 하는 거 이런 식이죠. 아까 예시를 했던 것이 갑소유의 X 건물에 대해서 자, 을이라는 임차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시멘트를 발랐다. 시멘트를 발라서 증축 등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당연히 어떻다? 바로 부합의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된다. 자, 그런데 이 X 건물에다 시멘트를 발라서 증축을 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했다.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고 이것은 어떻다? 분리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은 어떻다? 이게 부속물이라는 개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뭘 주장할 수 있다? 부속물의 매수 청구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하시오 달라붙어 버리게 되면 어떻다? 이건 부합의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될 것이고 이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문제로 법률 관계를 정리하면 될 것이다. 이에 비해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고 이게 분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이게 부속물이라는 개념이 된다. 분리할 수 없고 건물에 달라붙어 버렸다. 떼낼 수가 없는 상태다. 그럼 무슨 문제? 부합의 문제로 봐야 될 것이고 시스템 에어컨을 떼어낼 수가 있다라고 전제하면 이게 뭐가 된다? 일정한 요건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된다. 다시요. 부속물이라는 것은 떼낼 수가 있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 부속물이라고 부를 테고 전세권자,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을 때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해서 부속을 시켰거나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을 시켰을 때 바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됐을 때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에게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 임대인에게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부합이 발생돼 버리면 이건 부속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 바로 부속물 매수 청구라는 것 개념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부합이 부인되는 케이스 검토하게 되면 이런 논리 구조죠. 자,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신축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농작물이라고 하는 거 이미 봤던 얘기죠.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재배된 농작물 또는 정당한 권원이 없더라도 수확기에 이르게 되면 이때 이것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식재되는 수목의 소유권, 식재한 자가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부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관련한 쟁점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부합에 관한 설명. 자,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2번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세 번째,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자,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게 좀 어려운데 그럼 이제 부합이 돼버린 거야. 그럼 아까 저당권의 효력 부합물에도 미친다. 그래서 얘기가 좀 어려운데 낙찰받은 매수인은 당연히 어떻다? 증축 부분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한다. 다시요. 자, 어떤 X 건물에 대해서 Y라고 하는 부분이 부합이 됐다라고 해서 부합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 X 건물은 전에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었고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경매가 진행이 되면 매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수인이라는 사람은 X 건물뿐만 아니라 Y 부합된 부분까지 같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근데 이를 좀 어렵게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따로 이 평가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때 그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을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표현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지문의 취지는 저당권의 효력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고요. 자, 토지 임차인의 승낙을 받아서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다른 사람은 그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해서 이걸 답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임대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임대차 관련해서 전대차 얘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을이 임차인이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을 통해서 병이라는 전차인이 발생하게 된다. 그랬을 때 이 전차인 병과 갑의 관계를 보게 되면 만약에 동의가 없다.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를 한 경우와 동의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럼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병은 아무런 권리를 누구한테 임대인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은 이 전차인은 마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임대인과의 법률 관계를 해석을 한다. 다시 갑시다. 동의 없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동의 있는 전차인은 어떻다? 마치 임차인처럼 일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즉,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전차인 병은 차임을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지급을 해야 되고 전대차가 종료가 되게 되면 그 목적물을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법률 관계, 이게 동의 있는 전대차, 이에 대해서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차 자체를 해지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해지가 되지 않았을 때 갑과 병 사이는 어떤 권리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임차인의 승낙을 받아서 나무를 심은 다른 사람, 이 사람을 해석하면 전차인이라고 해석을 한 거야. 근데 지금 토지 임차인만의 승낙을 받았다는 얘기는 임대인의 승낙은 없는 케이스, 동의 없는 전차인이 됩니다. 그러면 동의 없는 전차인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니까 바로 여기다 나무를 심게 되면 나무의 소유권이라는 것은 부합이 발생하게 된다. 즉,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식재된 수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바로 이것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한다. 그 얘기를 가지고 4번을 구성을 했었고요. 5번. 자, 이게 이제 점점점이라고 해서 자, 유보된 자재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좀 어려운
얘기가 되게 되는데, 자,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붙였다라고 하면 일단은 부합은 발생하게 된다. 자재를 아직 이걸 다 못 읽는다니까 읽어봐봤자 못해. 아까 시멘트를 건물에 달라붙게 되면 어떻다? 부합이라는 개념이 발생하게 된다. 다시 증축하게 되면 어떻다? 부합이 발생한다. 시멘트 어떤 자재를 건물에 달라붙게 한다. 시멘트나 붙지 뭐 다른 게 달라붙을 리는 없거든요. 나중 문제 보면은 시멘트 얘기가 나오게 된다고 해서 지금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이라고 돼 있죠. 뭔 소리인지 감을 몰라. 하여튼 간에 부합이 발생되게 되면은 자, 이때 부합이 발생되게 되면은 일단 건물 소유자가 시멘트의 소유권,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그런데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의미 볼까요? 선이 몰랐고 아무 잘못이 없다. 이 사람한테는 무슨 보상 청구를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두 가지로 갑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파트가 될 텐데 첫 번째 이슈, 시멘트 자재라고 하는 것이 건물에 달라붙게 되면 바로 부합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자, 보상 청구라고 하는 것. 자, 다 별개의 문제로 가야 돼. 이걸 단순화시켜야 돼.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잘못했을 때 보상 청구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선의 무과실의 자에대한 어떻다? 보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되게 까다로워요. 파지 마시고 두 가지로 갑시다. 시멘트 건축 자재는 무조건 어떻다? 건물 소유권에 부합하게 된다. 그리고 선이 몰랐었고 무과실 잘못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다? 보상 청구할 수 없다. 좀 불안한데 이게 계속 나오게 돼요. 다시 갑시다. 자, 시멘트 건축 자재는 당연히 건물 소유권에 부합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일단 알고 들어가야 돼. 제일 간단한 주제이고 그 외에 선의 무과실을 제외한 제3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판례 지문 일부를 잘라냈어.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이게 뭔 소린지 감이 안 잡혀. 왜? 판례 아주 긴 문장의 일부를 잘라냈기 때문에 의미 자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보상 청구 관련해서 선의 무과실을 제외한다라고 할 것 이렇게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문제는 간단했었고요. 그 다음 주제. 자, 부합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근거해서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가 되게 된다. 옳은 표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니은번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기억니은 쉽게 구성이 됐던 사례.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속한다.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네 번째, 건물 임차인 권원에 기해서 증축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 증축한 부분은 어떻다? 부합이 발생하게 되죠. 건축 자재 시멘트라고 하는 건 어떻다? 부합이 발생한다. 그건 임차인 소유가 아니라 임대인 소유가 되게 된다. 해서 기억니은데요. 세 가지를 옳게 구성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쭉 해왔던 얘기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지금 문제 하나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자료를 한번 줘볼게요. 지금 문제 하나 빠져 있죠. 여기 편집에 제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문제 몇 번을 하나 봐야 되냐면 자, 부합에 관한 설명 18번 문제입니다. 30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자, 부합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해서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부동산에 뭐가 있어? 토지, 건물, 또 뭐 있어요? 부동산에 또 뭐가 있어? 농작물, 수목 이런 것들도 다 뭐가 된다? 부합이 부동산의 종류가 되게 된다. 그래서 당연히 부동산 간에도 다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아까 부동산하고 동산이 부합이 발생하면 무조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동산의 소유권도 취득한다라고 했었고요. 2번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 무조건 부동산 소유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다.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자, 주유소 사건을 설명을 드리면서 아무리 그 밑에 있는 기름통이 비싸다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기름통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번 부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부당 이득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었죠. 부합이 됐다고 해서 다 나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 발생하게 된다. 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문제로 해결을 하게 되는 것이다. 4번 토지 소유자가 사용대차 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토지 소유자와 사용대차 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이 자신 소유의 수목을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의 소유권은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라고 해서 자 사용차주, 임대차 가볼까요? 용어의 정의 임대차고 사용대차라는 개념을 설명드립니다. 임대차는 유상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대차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무상이 되게 된다. 이 차이야 해서 우리가 학개론할 때도 대주, 차주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대주, 빌려주는 사람, 차주, 빌리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차주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그동안 임대차만 계속 내다가 민망하니까 사람들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사용대차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당 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목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사용차주에게 귀속이 된다. 자, 5번 질문. 매도인에게 소유권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에 건축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일단 부합 발생하게 되는 거죠. 시멘트를 건물에 달라붙게 하면 어떻다? 부합이 발생하게 된다. 끄트머리 보니까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28회 때 나왔던 문제를 약간 28회 때인가 지금 보면 29회 때 나왔던 문제 5번 지문을 다시 이 지문을 끌고 들어와서 구성을 해놓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이 개념 시멘트는 무조건 어떻다? 부합한다. 문장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통째로 시멘트는 증축하면 어떻다? 부합의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보상 청구라고 하는 것은 선의 무과실을 제의한 사람에 대해서만 보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부합까지 무조건 잠시 끊었다가 점유 취득 시효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